오늘 수업 내용은 델리게이트가 주된 내용인데 오늘 첫 번째 배울 내용은 인픽스 펑션이에요. 인픽스라는 단어는요 고유명사인데요 중위법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수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위법이 있고 후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다 뭐냐, 함수의 이름이 인자보다 앞에 나오냐 가운데 나오냐 끝에 나오냐의 문제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a 괄호 열고 2,3 이렇게 보내잖아요. a라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함수의 이름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전위법이라고 불러요. 프리픽스라고 부르는 거죠. 중위법은 in 가운데 들어가요.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여지껏 배웠던 바이 같은 녀석이 있었죠. 발, a, 바이, 레이지 뭐 어쩌고저쩌고 바이가 중간에 꼈잖아요. 그쵸? 뭐 그런 식의 연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페어 만들 때 to 사용하죠. a, 2, 3 이런 거 할 때 그런 녀석들은 가운데 껴있는 연산자인데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산하고 똑같기 때문에 언어에서 지원하는 연산자 중에 이항 연산자 대부분들은 다 후위법으로 기술되죠. 대표적으로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3으로 돼 있잖아요. 사실은 더하기 a, b라고 써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함수를 부를 때 상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add라는 플러스라는 함수를 만들었다면 함수가 a와 b를 바꾸도록 만들고 실제로 사용할 때도 플러스 가로 열고 a, b를 보내실 거 아니에요. 원래 전위법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연산자들은 중위법을 쓰는 경우가 많죠. 1 더하기 2로 표시하니까 더하기를 원래 앞에 빼가지고 더하기 1,2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적 기호들이 중위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코틀린은 이 개념을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모든 함수에 중위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함수에 중위법을 쓰겠다라고 키워드를 붙여주면 그 함수는 연산되는 두 개의 데이터 값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 괄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연산자 외에도 모든 함수가 다 중위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단지 조건이 있어요. 메소드만 가능하다. 메소드만. 일반 함수는 안 되고 메소드만 가능해. 메소드만 가능하니까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리스트 A라는 클래스에 필드인 리스트에는 뮤터블 리스트 오브 스트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스트링 리스트가 하나 들어가 있을 텐데 get 오퍼레이터 배웠죠? 저번 시간에 get i 해가지고 리스트 i를 그냥 리턴하게 하면 되고 바깥쪽에 리스트처럼 보이려고 오퍼레이터 플러스를 지금 구현하고 있죠. 오퍼레이터 플러스는요, 이 안에 얘가 중위법이라는 인픽스라는 어떤 힌트가 없지만 이 오퍼레이터는 원래 중위법을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인자 B를 받았으면 인자 B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리스트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해주고 디스를 반환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효과는 어떻게 일어나냐? 리스트 A를 만들고 여기다가 ABC를 더해주면 ABC는 얘의 요소가 돼서 여기 추가되고 리턴으로 이 본인이 나올 거니까 리스트가 나오겠죠. 따라오셨어요? 왜 저게 리스트가 되는지? 이건 마치 뭐와 같다? 리스트 A 점 플러스 ABC로 호출한 거와 똑같다. 응? 모든 오퍼레이터는 직접 메소드 이름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리스트에 0번을 때리면 ABC가 나올 거야. 자, 메인 가서 발 리스트는 리스트 A 플러스 프린트 리스트 0 잘 나오죠? ABC가.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코드를 바꿔봅시다. 플러스로 점 플러스 가로. 이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이죠. 그쵸? 이러면 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원래 알고 있는 문법이잖아요. 인지나 애들이 밑에가 안 보여. 이걸 아래로 내리던지 없애버리던지. 그쵸?
저 플러스라는 것들은 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메소드 이름이 앞에 나오고 뒤에 인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오퍼레이터 플러스는 클래스의 메소드로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앞에 연산자에 해당되는 애가 바로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돼야 되겠죠. 메소드니까. 그래서 얘가 이미 인스턴스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플러스 대신에 이 값과의 연결을 더하기 기호로 대체할 수가 있다. 다시 대체. 이렇게. 그쵸? 표현이 그런 거예요. 저렇게 표현해 놓으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다 저렇게 실제 나온 코드를 보면 플러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디컴파일해서 보면, 컴파일 결과를 보면 플러스 메소드 호출한 거 다 번역되어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수많은 오퍼레이터들 중에 인픽스가 기본 내장되어 있는 오퍼레이터들은 따로 선언하지 않아도 무조건 인픽스 상태예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임의로 인픽스를 만들고 싶어. 임의로 인픽스를 만들고 싶으면 펑션 앞에 인픽스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add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add가 b를 받아서 얘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플러스한테도 위임해버렸어요. 따로 구현 안 하고. 그래서 add는 플러스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인픽스로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b string는 플러스 b. 자, 이제 여기서 다시 뭘? def. 자, 0하고 플러스에서 1도 표시. 가운데 콜론 하나. 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의 결과가 뭐죠? 리스트죠. 다시 리스트와 스트링 값의 사이에 리스트와 스트링이 들어왔으니까 add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리스트였기 때문에 리스트에다가 다시 list.add 한 게 성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만든 애도 플러스 기호와 마찬가지로 인픽스 상태가 된 거죠. 따라서 이걸 이용하면 우리는 여기다 계속 더하기로 얘를 붙여갈 수 있게 되겠네요. 원소를 추가할 때. 미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뮤터블 리스트가 구현하고 있는 플러스 오버라이드는 자기 자신을 리턴하지 않고 지금 추가한 원소를 리턴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으로 붙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만들어준 거예요. 오버라이드에서. 예, 여기다 계속 add를 하든지 플러스를 하든지 계속 원소를 추가해 갈 수 있겠죠. 이 방법을 통해서. 브라우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원소를 추가한 녀석이 나타났다. 인픽스를 뭐에다 쓰는지 아시겠어요? 연속적인 체이닝이 똑같은 일을 할 때 많이 쓴다. 대표적으로 맨 메소드에 있는 add나 이런 애들은 체이닝 되잖아요. 여러분들 리스트에 있는 add는 보통 부울리언 리턴해요. 대부분의 언어들이. 내가 추가하는데 성공했어, 실패했어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맵에 있는 add는 셋은 대부분 다 맵을 리턴해요. 계속 셋하라고. 두 개씩 입력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 얘네들을 이용하면 계속 더하기로 이어가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간단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테고, 그렇죠? 출력해보면 나오는 거였죠. 인픽스 메소드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인픽스는 메소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신함수라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리시버가 있는 함수를 알고 있어요. 그럼 특정 리시버 함수용 인픽스를 만드는 건 가능하냐? 인픽스 함수를 만드는 건 가능하냐? 그냥 메소드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외부 함수로서 만들 수 있다. 특히 제네릭하고 합치면 특정형이 아니더라도 모든 형에 적용할 수 있는 인픽스 함수를 수신 함수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자, 저희가 컴바인이라는 인픽스 수신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함수는 컴바인 인자로 받아오는 t를 본인의 t로 인식해서 t의 메소드로서의 컴바인을 정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컴바인 메소드를 보면 뮤터블 리스트 오브 디스 컴마 v를 리턴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본인 t와 지금 받아온 v를 합쳐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컴바인이잖아요. 그래서 컴바인은 this와 v를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요 리스트를 계속 만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어떤 문자열 ABC에다가 컴바인 DEF를 때리면
A, B, C와 D, F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리스트가 반환될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다시 컴바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이렇게는 안 될 거야. 왜? 이미 리스트와 스트링이기 때문에 리스트, 스트링은 안 뭉쳐질 거라고. 계속 컴바인해 갈 수가 없어. 한번 컴바인하고 나면 더 이상 T형이 아니라 뮤터블 리스트가 돼버렸기 때문에 컴바인이 같은 T형의 스트링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거지, 처음 도입할 때만 스트링이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뮤터블 리스트가 됐기 때문에 컴바인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어가려면 하나 더 정의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왜? 숫자와 숫자이기 때문에 T와 T가 만났기 때문에 10과 20을 갖고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로그를 찍을 때 내부를 보려면 간단하게는 JSON 스트링 파일을 해주시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오브젝트 뭐 이런 식으로 추적되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원래 특성상. 안을 보고 싶으면 그 추적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보자. 인픽스. 펑션이 빠졌어. 컴바인. T하고 컴바인. T는 뮤터블 리스트 오브. 오케이. 발. A는 10 컴바인 20 프린트 NL 다운표 달러 중괄호 스트링 파일 가자. 이렇게 나오죠? 그쵸? 우리는 10과 20, 즉 T형 인티저 두 개를 보냈더니 인티저 두 개를 갖는 뮤터블 리스트를 얻게 됐어요. 뮤터블 리스트 인티저형을 받게 된 거죠. 그럼 이 이후에 다시 컴바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거기로 와. 하려면 그 다음부터는 뮤터블 리스트의 컴바인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T형 컴바인이 필요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뮤터블 리스트 T의 컴바인이 필요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뮤터블 리스트니까. 그러면 쟤도 컴바인, 얘도 컴바인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기엔 똑같은 메소드로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수식 함수끼리 결합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럼 얘는 작동이 어떻게 되느냐면 본인한테 add하고 dis를 리턴하면 되겠죠. 매번 새로 리스트를 만들 필요 없다는 거야. 이미 지가 뮤터블 리스트니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이 외부의 인터페이스 통일은 사실은 눈속임이지만 이 마법을 통해서 일관되어 있는 진입점의 예외사항을 내부로 감출 수가 있어. 원래 T와 T가 만날 때랑 뮤터블 리스트랑 T가 만날 때는 다른 상황인데 그 내부에다 그 다른 상황을 다 감춰버리고 바깥쪽에는 일관된 인터페이스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을 이용하면 문자를 합칠 수도 있고 숫자를 합칠 수도 있고 다 T로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쌍으로 눈속임을 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식함수를 이용하면. run this plus equal enter this 해도 되고 apply 해도 되지. 그냥 해. 그냥 하세요. 이제 apply run 이런 거 더 이상 언급 안 합니다. 잘하세요. 가자.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인픽스는 상이한 여러 인터페이스를 병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픽스 함수의 이름을 통일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상이한 애들의 체이닝이 됩니다. 체이닝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죠. 방금도 제가 T형과 뮤터블 T형을 합쳤잖아요. 그럼 뮤터블 T의 컴바인이 예를 들면 셋을 반환해. 그래도 상관없어. 또 셋에다 컴바인을 정의하면 되니까. 셋의 컴바인이 맵을 반환해. 그래도 상관없어. 또 맵에다 컴바인 정의하면 되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모든 형들이 돌아가면서 다 컴바인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모든 형들이 다 돌아가면서 컴바인을 처리할 수 있게 돼. 심지어 상이한 녀석들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여기 제 PPT에는 없지만 코드를 하나 짜보죠. 자, 여기 이렇게 하나 T형을 받는 걸 하나 정의했는데 밑에다 하나 더 정의할게요. 인픽스 위에 거 좀 복사해라 통째로. 뮤터블 리스트.
자, 이것만 바꿔보죠. 여기를 뮤터블 리스트 t로. 자, 이것만으로 이 V가 다 원소로 들어오거든요. 저 플러스 어사인의 정의를 보면 하나의 t가 들어왔을 때는 원소 하나를 추가하고요. 이렇게 뮤터블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는 얘가 add 5를 해줘요. 자동으로. 예. 그럼 이거에 의해서 여기다가 컴바인 뮤터블 리스트. 야, 앞에 너무 길다. 이만큼 지워라. 30까지 지워. 아니야. 아니야. 거기다 해. 뮤터블 리스트 오브 10,20. 이제 이것도 컴마이 되는 거죠. 이 인픽스 함수 굉장히 무서운 녀석이에요. 바깥쪽에 노출할 때 저희가 이것 좀 닫아. 저희가 신경 써서 쓰는 것만으로 말도 안 되는 컴바인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컴바인이라는 키워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인터페이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게 다 결합돼요. 여러분들 빌더 패턴도 없어지고 거의 모든 패턴이 다 무력화된단 말이에요. 얘가 체인도 없애고 빌더 패턴도 없애고 단일 객체의 순환도 없애버려요. 객체들이 돌아가면서 바뀌어. 이것만 해도 벌써 객체가 3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계속 일관성 있게 하나의 객체에 모아갈 수 있어. 여기 굉장히 많은 애들이 등장하고 자기 역할 수행에는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뭘로? 뮤터블 리스트 하나로 취합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취합 형태를 가질 때 명시적인 취합 시스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작동한단 말이에요. 이 중역급식이거나 아니면 팀 내 API 담당하시는 분들 있으면 눈이 반짝반짝 할 만한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코드에서 전혀 티가 안 나게 이렇게 취합이 된단 말이지. 언제 리스트를 만들었는지도 몰라, 심지어. 리스트가 돼 있단 말이죠. 제가 저 취합하는 객체가 예를 들면 리퀘스트 바디를 구성하는 녀석이 될 수도 있고, 얘를 돌려가면서 아무 데서나 계속 취합하고 있을 수도 있고, 프라미스 돌면서 리스판스 객체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 취합해가는 객체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인단 말이죠. 이 형태가. 코드가 이쁘죠? 그래서 인픽스는 굉장히 많이 쓴다. 왜? 병렬로 결합할 수 있는 이 문법이 주는, 안 그러면 점가로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보기가 좋기 때문에 많이 써요. 코틀린에서 인픽스 함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오퍼레이터 오버라이딩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것처럼 엄청 많이 씁니다. 예.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죠. 어차피 얘가 컴파일 되고 나면 성능은 여러분들이 메소드 호출한 거와 완전히 똑같다. 그렇게 번역될 거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저희가 페어 객체 만드는 거 잠깐 볼까요? 페어 객체는 제네릭으로 A, B를 받는데 A에게 2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인픽스로. B를 받으면 얘가 뭘 리턴하냐면 페어 객체 A, B에 해당되는 페어를 this가 A니까 this와 that으로 해서 페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리턴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때 맵 오브가 페어의 리스트를 받아서 맵을 만들어주거든요. 문자열 A가 A에 해당되는 거고 이 1이 인티저가 B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A 페어 A와 인티저를 갖고 있는 이 페어 2개를 받아가지고 맵을 만들어준 거죠. 코틀린 언어에서는 키 밸류 쌍을 일반적으로 다 페어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가요. 이제 이 2가 보이시죠? 인픽스 함수가. 그래서 코틀린에서 인픽스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픽스 함수에 좀 친해지시고 이걸 인픽스로 어떻게, 중위법을 어떻게 표현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도 많이 있고, 인픽스도 똑같이 괄호에 적용을 받냐? 라는 문제가 있죠. 코틀린의 함수들은 모두 다 값이기 때문에 값은 무조건 괄호에 적용을 받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괄호 우선순위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괄호 치고 2 해주면 페어가 A가 되고 그 다음번에 값이 B가 되는 새로운 페어를 만들 수 있겠죠. 페어 안에 페어가 있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맵 같은 거 만들어 보면 맵이 갖는 한계가 뭐죠? A와 B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근데 맵을 만드는데 A, B, C를 갖는 애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되면 보통은 A와 페어 B, C를 갖는 애를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A와 페어 B, C.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만드냐? 여기를 괄호 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괄호 쳐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먼저 페어가 된 게 2로 들어갈 거니까. 응? 그래서 중위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한 게 괄호랑 결합해서 쓸 때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응? 지금은 스트링과 인티저의 페어지만 제가 일부분을 이렇게 가로를 친다고 생각하면 스트링과
페어 스트링 인티저의 페어죠. 단지 이것만으로. 응?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인픽스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한 나머지 오퍼레이터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만든 메소드 말고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익스프레션에 나오는 모든 오퍼레이터는 다 중위법이죠. 사칙 연산도 마찬가지고 비교 연산자도 마찬가지고 논리 연산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중위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전위법으로 되어 있는 연산자 보셨어요? 없죠. 우네리 연산자 외에는 전위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되게 웃기는 건데 2학 연산자는 전부 다 중위법을 쓰면서 1학 연산자, 우네리 연산자들은 전부 다 전위법을 쓰고 있죠. 마이너스 1이라고 쓰잖아요. 여러분들 쓸 때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그죠? 플러스 1이라고 쓰기도 하고 우네리 연산자들 즉 다낭 연산, 우네리가 뭐지? 라틴어로 다낭이에요. 다낭 연산자들은 전부 다 앞에다 연산자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2학 연산자, 항이 2개 있는 연산자부터는 다 중위법을 쓰고 있단 말이지. 오퍼레이터들과 안에서 어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메소드들도 2항을 받는 이상은 다 인픽스로 만들어야지만 일반적인 수식과 연결했을 수 있단 말이지. 안 그러면 우리가 만든 애만 여기 섬이 된단 말이에요. 전위법을 갖고 있는 2학 연산자가 돼가지고. 응? 처음에는 되게 익숙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산술연산의 일부를 쫙 써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야. 1 더하기 7 가로 열고 K add B 가로 닫고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응? 물론 분배 연산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긴 하지만 다 이 순서대로의 연산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죠. 우선순위 연산자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안타깝게도 코틀린 1.31까지는 이 인픽스 연산자의 우선순위라는 걸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인데 아마 될지도 몰라. 2.0 정도 가면 될지도 몰라요. 그 의견 중에 있어요.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이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오면 여러분은 이제 헬이지. 여러분들 원래 사칙 연산도 우선순위 연산자 잘 못 아시나? 곱셈 나눗셈 정말로 잘하세요? 3 나누기 7 나누기 뭐 5 곱하기 6 이렇게 나누기 곱하기 쭉 연결해놓으면 이걸 여러분들 정말로 잘 푸실 수 있어요? 헷갈릴걸? 왜냐하면 우리는 수학을 배울 때 3 나누기 5 곱하기 7은 컴퓨터가 이해하기에는 3을 5로 나눈 다음에 7을 곱한다고 이해하잖아요. 그건 마치 우리가 수학으로 보면 3 곱하기 7 나누기 5 한 거와 똑같아요. 제일 뒤에 있는 애가 분자랑 결합해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써있는 걸로 보면 3 나누기 5 곱하기 7이니까 분모에 곱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 이거 안 헷갈릴 것 같죠? 저희가 수국 확 늘어오면 헷갈린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사칙연산도 잘 감당이 안 된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가 엄청 많이 수많은 개발자를 대상으로 실현해봤을 거 아니에요? 다 틀려. 보통 다 틀려.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도 우선자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애들한테 뭐라 하냐면 괄호를 무조건 붙여라. 너를 자신하지 말고 무조건 괄호를 붙여. 너 어차피 이거 모른다. 제가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코틀린의 인픽스 메소드마저 우선순위가 나와. 이러면 이제 헬인 거죠. 그래서 괄호 붙여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사칙연산 자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제가 투입됐던 수많은 문제들이 다 곱셈 나눗셈이 연속일 때 애들이 이 곱셈이 분자야 분모야 이걸로 헷갈려서 대부분 다 뻥났어요. 무조건 괄호 붙이세요. 무조건. 아까 말했지만 3 나누기 5 곱하기 7이 어렵다니까? 어려워. 그거의 실제 결과는 3 곱하기 7 나누기 5랑 같지만 여러분들은 3 나누기 가로 열고 5 곱하기 7로 볼 때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시켜보면 엄청 그렇게 본단 말이야. 나누기가 밑을 갈랐다고 생각하게 본다. 사람이 시각에 현혹되기 때문에 무조건 괄호를 붙이세요. 아름답게. 제가 수업 때마다 맨날 강조하죠. 사칙연산 어렵다고. 어려워요. 자, 인픽스는 그냥 장난 삼아서 한 거고요. 언어의 재밌는 기능이라 소개한 거고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델리게이션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델리게이션은 코틀린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코딩 양을 현격하게 줄여요. 정말 현격하게 줄입니다. 두 번째는 코드가 중복되거나 코드가 한 군데 몰려가지고 커지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코드를 막아주느냐? 변수 설정이나 변수 할당에 대한 반복적인 코드를 모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변수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사용하는 수많은 코드 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 변수에 대한 할당에 대해서 변수로 처리하려고 한단 말이야. 딴 데 쓰기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객체를 할당하면 딴 데서 그 변수를 얻을 때마다 맨날 그 객체의 메소드나 속성을 다시 이중으로 해서 얻어야 되고 뭐하고 이런 귀찮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를 웬만한 변수를 쓰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얘는 바깥쪽에는 그냥 변수 문법을 쓸 수 있게 하면서도 변수에 대한 초기화, 할당, 뭐 밸리데이션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다른 코드로 바꿀 수 있게 해주고 혹은 코드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코틀린 델리게이션이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코틀린 델리게이션의 의미가 세 가지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틀린의 델리게이션 의미가 나올 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속성 델리게이션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속성 델리게이션. 두 번째는 맵 델리게이션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클래스 델리게이션이라는 걸 배워요. 오늘 이거 세 개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될 내용은 코틀린 델리게이션이 세 가지다. 여러분들 코틀린 책 보면 이게 헬이에요. 설명을 다 너무 어렵게 해놓고 어려울 뿐더러 양도 많게 해놔가지고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부터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일단 머릿속에 속성, 맵, 클래스 세 가지 종류의 델리게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로 배우는 건 속성 델리게이션부터 배울 거예요. 속성 델리게이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뮤터블 델리게이션이 있고 두 번째는 이뮤터블 델리게이션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속성에 델리게이션을 일으킬 건데 뮤터블로 일으킬 수도 있고 이뮤터블로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속성 델리게이션부터 정복을 해보죠. 속성 델리게이션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코틀린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드 라이트 프로퍼티를 구현한 인스턴스를 변수에 대입하면 그 변수의 게터와 세터를 얘한테 위임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인 거죠. 위임. 여러분들 속성을 만들 때 게터 세터 만드는 거 보셨을 거예요. 클래스에서. 그쵸? 제가 클래스 편에서 클래스의 속성에 게터 세터 따로 만드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개문법, 셈문법 해가지고. 근데 그거의 단점은 뭐죠? 모든 속성마다 하드 코딩으로 게터 세터를 만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피할 수가 없어. 만들고 다녀야 돼. 근데 게터 세터 하는 짓들이 다들 비슷하다면 매번 내가 이 코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게터 세터를 갖고 있는 객체에 그냥 할당해주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위임 객체인 거예요. 이 속성이나 저 속성이나 이 클래스의 A 속성이나 저 클래스의 B 속성이나 게터 세터에서 하는 짓이 굉장히 비슷해. 굉장히 비슷한데 클래스 문법상 게터 세터밖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도 비슷한 코드 만들고 여기에도 비슷한 코드 만드는 수밖에 없어. 만약에 우리가 비슷한 게터 세터가 있다면 게터 세터 클래스를 만들어서 얘 인스턴스를 그냥 박아주고 다니면 안 될까? 그러면 언어가 알아서 게터 세터 대신에 이 객체의 게터 세터를 대신 사용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뮤터블 델리게이션인 거예요. 그럼 뮤터블 델리게이션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다? 코틀린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드 라이트 프로퍼티 인터페이스를 구상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변수에 담아주면 변수의 게터 세터를 만들지 않아도 얘의 게터 세터가 getValue, setValue가 작동한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문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터 세터의 구현을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만들어도 똑같이 문법상 반영해 주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뮤터블 델리게이션이죠. 이 뮤터블은 그러면 한 번 셋하고 나면 못 건들게끔 해주는 걸 대신해주는, 즉 게터 전용의 bar를 대신해주는 객체가 있으면 걔는 뮤터블이고 얘는 BAR 베리어블스에 있는 필드를 게터 세터를 대신해주는 애를 만들 수 있으면 걔가 얘기인 거죠. 이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게터 세터가 있죠. 당연히 이 프로퍼티에는 게터 세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걔 인스턴스를 변수에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게터 세터가 그 변수의 게터 세터로 작동한다. 그럼 여기 또 그지 같은 K 프로퍼티라는 애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클래스가 객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객체라는 생각하지 말고 클래스가 객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클래스가 객체겠죠? 안 그러면 얘가 클래스가 뭔지 알고 어떻게 걔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어내? 클래스라는 객체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만들면 클래스 안에 무슨 필드를 넣으실 거예요? 클래스 네임 넣겠죠. 클래스의 메소드 리스트 넣으실 거 아니에요? 클래스의 프로퍼티 리스트 넣을 거고, 각 프로퍼티에 얘가 무슨 형인지도 넣을 거고, 값이 뭐가 지금 들어있는지도 궁금하고, 메소드 리스트 안에 이 클래스 갖고 있는 메소드의 이름, 시그니처 뭐 이딴 거 때려박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클래스의 객체, 클래스를 정의하는 클래스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언어마다 굉장히 상이하게 정의됩니다. 언어마다 함수의 정의나 클래스의 정의를 담는 데이터 구조가 굉장히 상이해요. 응?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 원래는 비슷하게 생겼었거든요. ABC 언어가 저장하는 방법이 비슷해가지고. 근데 모던 랭귀지에 와가지고 다들 생각한 바가 틀려져가지고 굉장히 다르게 정의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스위프트는 이 클래스의 정보를 가지고 얻어내기는 쉬워. 쓰기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 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쓰기도 쉽고 뭐 읽기도 쉽게 돼 있어. 뭐 어떤 언어는 아예 읽기가 안 돼. 뭐 이렇게 다들 이 정보의 양도 틀리고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도 틀려요.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어차피 멀티 플랫폼 랭귀지이기 때문에 특정 언어 플랫폼이 정의하는 형태를 따르지 않기로 했어요. 미친놈들이.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K 클래스라는 걸 기준으로 K 펑션, K 클래스, K 펑션, K 프로퍼티라는 이 삼총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모든 걸 정의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의한 다음에 이거를 플랫폼에 맞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코틀린에서는 뭐가 있다? K 펑션, K 프로퍼티, K 클래스가 있다. 얘네들은 뭐다? 특정 플랫폼에서 말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코틀린 언어가 정의하는 형태로 구현을 한다. 그러고 나서 컴파일 될 때는 각 플랫폼에 맞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 코틀린에서는 어떤 언어에 리플렉션을 사용하지 않고 뭐만 사용한다? 코틀린 리플렉션만 사용한다. K 클래스, K 펑션, K 프로퍼티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K 프로퍼티, K 펑션들이 있는데 이 K 프로퍼티는 뭐가 들어오냐면 결국에는 얘 인스턴스를 어떤 클래스의 속성에다 박아줬을 거 아니야. 그쵸? 어떤 클래스의 속성에다가 이거를 구현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넣어줬을 거란 말이지. 맞죠? 이때 이 어떤 클래스의 어떤 속성일 거 아니에요. 어떤 클래스의 어떤 속성. K 클래스의 K 프로퍼티가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 이 새끼가 누군지가 들어와. 인자로 들어온단 말이야. 아이씨. 손들게 시켜봐야겠다, 오랜만에. 리플렉션 아시는 분. 빨리 손들어봐. 리플렉션. 리플렉션을 책에서 봤든 아니면 직접 사용해봤든. 이씨, 설명이 안 되잖아. 리플렉션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런 게 들어와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는 컨텍스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리플렉션을 사용해봤으면 클래스에 있는 정보는 단지 속성 또는 메소드의 정보이기 때문에 걔를 실제로 인보크하려면 현재 컨텍스트를 자바스크립트처럼 전해줘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의 어플라이나 콜처럼 컨텍스트를 전달해주고 그때 속성 객체가 무엇인지 같이 전달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사용하려면 사용해라. 그럼 우리가 이때 세팅을 하거나 게팅을 할 때 이 R 정보를 이용하고 싶으면 얘를 as로 변환해서 너 이 새끼 너 사실은 이런 객체지 해가지고 걔 나머지 속성을 이용해서 게터나 세트를 반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리플렉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바스크립트에서 안 통한다. 자바스크립트는 리플렉션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소용없게 돼요. 근데 세터의 중요한 건 이 밸류겠죠. 밸류 t가 들어왔을 때 이 밸류 t를 내가 반영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앞에 두 개는 두째치고 이 밸류 t를 반영한다, 우리는. 세터에서는. 게터에서는 이 t를 리턴한 책임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리드 라이트 프로퍼티라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우리는 델리게이트를 구현할 거야. 그러면 제가 구현하지 않고 코틀린이 구현한 한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에 델리게이트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코틀린 패키지가 아니라 얘는 델리게이트,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델리게이트가 엄청 많습니다. 8개인가 돼요. 원래 다 외우셔야 돼요. 내가 오늘 안 하겠지만 코틀린 델리게이트 패키지에 있는 건 다 외워야 된다. 왜? 원어의 기본 문법처럼 엄청 쓰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 그 중에 하나인 nul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nul이 사용하는 클래스가 nulbar야. 그 nulbar을 소개하는 거예요. nulbar에 보니까 얘는 앞에는 n이 아무거나 와라 하고 t가 들어오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받아들였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니까. 그래서 이 내부에 프라이빗 바로 t를 잡고 너를 할당해 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getValue를 구현한 거 보면, 즉 어떤 속성을 게팅하려고 할 때 이 getValue가 호출되는데 핵심은 이거야. 야, value가 있으면 줘. 근데 value가 널이야? 죽여. 그럼 이 상태라면 얘는 한 번도 value를 할당한 적이, 세터가 호출된 적이 없을 때 get를 호출하면 죽이겠죠, 런타임에. 그쵸? 런타임에 한 번도 세터를 호출한 적이 없으면 get은 계속 value는 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도 세터를 호출하지 않고 get를 호출하면 스로우로 죽는단 말이에요. 세터는 끝에 받아왔던 이 값 value를 디스의 value에다 할당해 주는 것만 하고 있죠. 그쵸? 이거의 의미는 뭐죠? not null. 네가 얘를 널인 채로 쓸 수는 없을걸? 이런 뜻인 거죠. 너는 얘를 널인 채로 쓸 수는 없어. 왜? 죽을 거니까. 얘는 getter를 하면 무조건 내가 값이 있는 걸 보장, 널이 아닌 걸 내가 보장해 줄게. 널이면 죽일 거니까. 라는 델리게이터인 거죠. 그렇죠? 이걸 반환하는 메소드가 notNull이라는 메소드, delegate.notNull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걔가 얘를 반환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클래스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코틀린이 이거를 단순한 속성이 아니라 델리게이트야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메소드가 equal이 아니라 by를 쓴다고 그랬죠. by로 할당해야지만 그 마법이 일어난다고 컴파일러한테. equal로 할당해도 되지만 equal로 할당해버리면 그냥 A는 델리게이트 객체야 이걸로 끝낸다고 그랬죠. 델리게이트의 getter setter가 A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게 하려면 by를 통해서 할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는 스트링인데 by 델리게이트 notNull로 제가 지금 A한테 할당을 해줬죠. 그럼 현재 A 값은 뭐죠? 없어. 우리는 반드시 액션에서 A에다 값을 넣은 다음에 A로 호출해야만 하는 거죠. 여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델리게이트 by를 때렸기 때문에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사실 뭐가 호출된 거다? A.setValue 뭐뭐뭐뭐 V까지 호출된 거잖아요. 그쵸? 이것도 그냥 제가 A 때렸지만 사실은 A.getValue 때린 거죠.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구분이 안 되네. 그쵸? 델리게이트 객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델리게이트 객체는 단순하게 리드 라이트 프로퍼티에 있는 getter setter를 구현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by로 할당해 줬을 뿐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얘의 get와 setter를 구현하지 않고 이쪽에 구현되어 있는 getter setter를 이용해서 얘의 set get을 대신해 줄 수 있다. 문법상. 그럼 우리는 호스트 코드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A에 set하거나 A를 get하거나 이렇게 문법을 그냥 쓸 수 있단 말이죠. 마치 언어가 제공해주는 getter setter 문법처럼 델리게이션 객체를 할당해 주는 걸로도 getter setter 대신에 이렇게 작동한다. 이만큼 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저분하게 다 getter setter를 클래스마다 구현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스턴스를 넣어주는 걸로 getter setter 구현이 끝나버렸잖아요. 훨씬 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니었으면 클래스 만들 때마다 제가 여기다 getter setter 맨날 구현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getter setter 구현 안 하고 그냥 얘한테 얘로부터 나는 getter setter를 공급받을래 라는 뜻이야. 그래서 by인 거야. by 델리게이션으로부터 getter setter를 사실은 여기 그 생략된 거죠. getter setter by delegate인 거죠. 이 by의 의미는 getter setter by delegate인 거야. 현재 사용될 때. 왜? 얘가 프로퍼티니까. 프로퍼티 getter setter of property by delegate인 거야. 이 전체가 의미하는 게. 근데 지금 우리가 read write를 기반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발이 아니라 바가 온 거예요.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얘를 왜 썼죠? 분명히 내부에서 널로 시작했죠. 나중에 널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원래 여기에는 스트링 물음표가 붙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널로 시작해야 되니까. 얘가 만약에 옵셔널 타입이었으면 여기서 그냥 A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안전연산자를 써야 되잖아. A 물음표로 해가지고 렛으로 다시 빼든지 해서.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옵셔널 타입이 아니라 정 타입을 쓰고 있죠. 응? 원래는 널로, 왜냐하면 액션이 호출되기 전까지는 A 상태는 널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럼 원래 여기 물음표 붙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물음표 안 붙여도 돼. 왜? 이 델리게이트는 반드시 값이 나중에 있을 거고 없는 거는 내가 죽일 거를 약속해줬으니까 컴파일러가 속아주는 거야. 실은 나는 네가 처음 이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널인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속아줄게. 컴파일러. 즉 컴파일러를 속일 수 있는 공식적인 수단인 거죠. 처음에 분명히 널로 시작하는데 널 타입이 아니야. 나는 얘를 반드시 널이 아니게 만든 다음에 쓸 걸 내가 약속할게. 나를 믿어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델리게이션 어렵죠. 왜? 단어는 없어서 그래요. getter setter를 위임한다거나 getter setter를 위임한 걸 통해서 컴파일러의 신뢰를 얻는다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 우리는 이 read write 프로퍼티를 구현한 클래스를 만듦으로써 컴파일러한테 신임을 받는 거예요. 네가 널로부터 시작했지만 옵셔널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악하게 구현해가지고 이거 구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널 나오겠죠? 어? 널 나올 거 아니야. 널 못 나오게끔 얘가 getter setter에서 뭘 틀어막고 있다? t 물음표가 안 되게 틀어막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구현한 이상 t 물음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get value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음표를 안 붙여도 되는 거야. 널로 시작하지만 널이 아닐 거야를 보장해 주니까 이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이중 위임으로 컴파일러와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어떤 계약? 나는 이 변수가 할당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계약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시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이거 없이 A로 호출하면 스로우에 당한단 말이에요. 클래스 not 널 by 콜론 스트링. 근데 스트링은 반드시 정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앞에 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난널의 형을 정해 주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요. 늘 하지 말고 그냥 프린팅을 해보자. 여러분이 치팅하신 거죠. 쟤한테는, 시스템한테는 내가 할당한 다음에 쓸 거라고 얘기해놓고서 할당 안 하고 그냥 쓴 거죠. 그렇죠? 치팅하면 용서 없다. 지금 메인에서 호출했냐? 왜 그래? 걔 주석 걸어서 밀어버려. 방해되니까 밑에 애들은 주석 걸어. V는 난널 엔터 액션 ABC 보냈지만 할당은 안 하고 있죠. 일단 그냥 갈게요. 죽었죠. 죽었습니다. 바로 죽여버려요. 이렇게. 자, 죽은 데 가서 볼까요? 눌러지나? 코틀린도 아마 맵 있을 거야. 들어가 봐. 저희 이거 맵 파일 다 있죠? 그래서 코틀린의 위치로 나옵니다. 이렇게. 어디서 걸렸죠? 줄여봐야죠. 저희가 아까 봤던 난널바에서 걸렸죠? 그쵸? 난널바에서. 어디서? 여기서 걸렸죠? 너 아직 초기화도 안 했는데 왜 썼어? 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러 갑시다. 평화로워졌죠? ABC 잘 나오고 있죠? 응? ABC 잘 나왔죠? 자, 델리게이트, 특히 그 중에서 속성 델리게이트, 그 중에서 뮤터블 델리게이트의 기본을 봤어요. 시스템 거 이용해서.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왜? 얘를 옵셔널로 만들면 이 모든, 나중에 이 A를 쓰는 모든 코드가 다 귀찮단 말이에요. 옵셔널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값을 안 갖고 시작하는 경우는 너무 흔하잖아요. 나중에 도중에 그 프로퍼티의 값이 정해진 경우는 너무 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드로이드라면 온크리에이트 이후에 값이 정해질 테고, 뭐 자바스크립트라면 온로드 이후에 값이 정해질 테고, 하지만 클래스는 먼저 있고, 그럼 어쩔 거야? 널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undefined나. 그럼 이 경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게 굉장히 웃겨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언어의 일부로 1.1대 개편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late init bar 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같은 의미가 됩니다. 바이, 델리게이트, 난널과 똑같은 의미가 돼요. 그거의 단축 표현이에요. 응? 이거의 단축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 코드를 엄청 많이 만나게 된다. late, init, bar를 엄청 만나게 돼. 당연히 이거의 단축 문구문이니까 late, init, bar이 되는 경우는 없겠죠. bar가 되는 경우밖에 없겠죠. late, init, bar다. late, init, bar가 바로 이거부터 나온 거야. 그 옛날 구닥다리 코트린 코드 보면 이것도 나와. 하지만 여러분 델리게이트, 난널을 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저 문법이 들어온 다음부터. late, init, bar의 정체는 델리게이트, 난널의 정체다. 그렇죠? 분위기가 자꾸 침울해지는데? 참고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아, 앞으로의 여정이 길다. 너무 힘드시면, 에어컨 좀 틀까? 용아, 에어컨 좀 한 24도 틀어라. 따뜻하니까 더 졸리지. 아무튼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정신 차려봐, 좀. 자, 진짜로 저희가 시스템 거 말고 직접 써봅시다. 제가 굉장히 간단한 델리게이트를 구현했어요. 우리가 구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데코라는 스트링을 하나 받습니다. 코드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생성자에서 데코라는 스트링을 하나 받았고, 리드라이트 프로퍼티를 구현하는데, 여기 t가 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얘는 스트링 전용으로 제가 만들게요. 간단하게. 아무형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스트링밖에 안 돼, 얘는. 그리고 제가 프라이빗 바로 스트링 물음표 옵션을 잡아놨어요. 근데 얘가 set value 할 때는 밸류 담아주죠. 여기까지는 기능이 똑같아. 밸류 담아도. 근데 얘는 get value 할 때는 생성자에서 봤던 데코를 앞에 붙이고 밸류랑 합체해가지고 리턴하는 기능이 있어요. 데코레이트 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데코레이트를 어떠한 값이 와도 계속 앞에 데코를 붙여가지고 값을 get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고작 요 정도입니다. 잘 됐다. 일로 가. 일로 가. 따라가. 왜요? 컨트롤 들어가. 응. 해서, 어디야? 내려가. 내려가지 마. 여기로 가. 오케이. 긁어. 잘 됐다. 살았다. 만들자. 프라이빗 없애고. 자, 생성자에 t도 없애. t 필요 없어. 나 스트링 확정짓는다고 그랬잖아. 다 없애. 발, 데코. 발. 스트링. t 스트링 확정 짓고. 밑에 스트링 확정 짓고. 마지막까지 제가 제네릭까지 안 가르칠게요. 제네릭 따위 알아서 하시고. 중괄호가 왜 필요해? 중괄호 없애. 중괄호 없애. 바로 뒤에다가 달러 밸류. 얘는 왜 에러가 안 나냐면 널도 toString은 돼요. 널이라고. 그래서 밸류가 널이든 아니든 관심 없는 거죠. 퍼블릭이 회색인 이유는 기본값이 퍼블릭이니까. 됐다. 얘를 사용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자. 아니야. 돌아가. 자, 그래서 이 델리라는 델리게이트 객체를 만들었을 뿐이죠. 지금 뭐 된 거 아니에요. 델리게이트를 만들었을 뿐이야. 얘를 사용하는 클래스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만든 델리게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생성자에서 자기의 속성이 아니라 그냥 인자로 데코를 받아서 데코를 얘한테만 건네줄 생각이니까 얘한테 건네주고, 실제는 V값은 액션에서 V값을 받아서 A를 출력해보면 이 V값이 그냥 출력되지 않고 앞에 있는 데코레이션이 붙어가지고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한번 델리게이트가 생성되는 시점 외에는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때부터는 A는 그냥 변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델리게이트의 모든 기능은 생성 시점에 밖에 건들 수 없어. 이 이후에 A를 델리게이트로 인식하는 건 불가능해. 오직 이때 한 번이 찬스야. 이때 해결을 봐야 돼.
이 이후부터는 A를 어떻게 해도 A점 뭘 찍든 뭐하든 델리게이트로 작동 안 하고 속성으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이때만이 찬스야. 그쵸? 그래서 인자로 받아온 데커를 여기다 넣어놨다. 이걸 실제로 사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웃어주고 ABC 보내면 웃으면서 ABC가 되겠죠? 외웠나? 자, 오늘은 총문을 갈아서 계속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델리게이트 어려워서 양이 많은 것보다는 한 땀 한 땀 치는 걸 보는 게 나아요. 어차피 책에 나와 있는 설명 읽어봐야 이해도 안 돼. 그냥 봐야 돼, 이건. 자, 참고로 델리게이트, 제가 만든 델리는 T형이 확정이기 때문에 타입 힌트가 필요 없죠. 따라서 콜론 스트링이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 없어. 없애. 없애도 돼. 왜? 컴파일러가 이 델리게이트의 T형이 뭔지를 확정짓기 때문에 이 T형이 바로 이 T형이 바로 변수의 형으로 확정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판단해. 이미 제가 스트링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얘는 스트링이야. 거기가 T형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스트링을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형이 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형이 확정이라서 필요가 없어. 가자. 잘 나오죠? 그쵸?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델리게이트를 만들어서 클래스에서 게터, 세터 코드가 중복되는 걸 제거하고 외부의 클래스에 코드를 이름한 다음에 인스턴스만 할당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됐죠. 그쵸?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 게터, 세터가 들어오지는 걸 막을 수 있게 되고 공통되어 있는 게터, 세터가 각 클래스에 분산되는 걸 막아서 델리게이트에 모아지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델리게이트 객체는 한 번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걔를 이용하는 클래스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테니까 코드가 확 줄겠죠. 이것 때문에. 이 기능을 갖고 있는 언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외계인이 만든 C샵밖에 없겠죠. C샵에는 있지만 다른 언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델리게이트, 속성 델리게이트 기능 돌아가 파워포인트로. 자, 이제 한 곱이 넘겼죠. 이미터블 배웠으니까 뮤터블 배웠으니까 이미터블 배울 차례죠. 그래서 게터, 세터가 동시에 있거나 레이지하게 나중에 값이 들어와. 처음에는 널인데 나중에 존재. 이런 것들은 다 뮤터블 델리게이션의 대상이지만 이뮤터블 델리게이션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레이지한 거죠. 레이지. 얘는 값이 확정인데 원래부터 확정이야. 근데 얘는 내가 사용할 때 초기화를 하고 싶어. 거의 대부분 이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바가 아닌 거예요. 널이 됐다가 뭐가 되거나 이렇게 뮤터블한 게 아니야. 원래 이 값은 확정인데 이 확정된 값을 나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얻을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계산을 나중에 할래. 뭐 이런 목적이 많다 보니까 언어 내부에서 이 새끼들 참 켄트백 아저씨가 얘기하길 너희들은 설계할 때 반드시 대칭성을 지켜라 라는 말을 했어요. 응? 구현 패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인간의 머리는 게터가 있으면 세터가 있길 바래. 응? 뭐 add가 있으면 remove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머리가. 근데 네가 add만 만들고 delete를 안 만들었다든지 플러스를 만들었는데 마이너스를 안 만들었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 너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대칭성이 있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미친놈들이 뮤터블은 read, write, property라고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러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뮤터블의 인터페이스 이름은 read property일 거 아니야. 미친. 레이지라는 이름의 프로퍼티. 이것도 코틀린 패키지에 정의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인데 이 인터페이스는 특수한 인터페이스죠. 아까 봤던 리드, 라이트, 프로퍼티도 전혀 일반적인 인터페이스가 아니죠. 시스템이 인식하는, 컴파일러가 인식하는 인터페이스였잖아요. 이 레이지라는 애도 이름에 속으면 안 돼. 얘도 컴파일러가 인식하는 인터페이스 이름이야. 근데 레이지야, 얘는 이름이. 이러니까 대혼란이 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뮤터블, 인뮤터블을 구분해서 다른 카테고리를 이미 박아놓고서 이걸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거지. 그냥 이걸 당하면 이 이름 공격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자, 이 레이지라는 애는 당연하게도 뮤터블이 아니라 인뮤터블 전용 델리게이트니까 필요한 게 벌써 떠올라. 아, 이 새끼는
인터페이스에 밸류가 다가 들어있으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 게터 세터 다 구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응? 코틀린은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죠. 코틀린은 프라이빗이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필드로 봐도 걔네들은 다 게터 세터 메소드가 바인딩 되어 있는 애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억나세요? 어?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단순한 필드라고 생각하고 바 A는 3 이렇게 해놔도 걔가 사실 내부에는 다 게터 세터가 있는 거라고. 응? 그걸 싫으면 어떻게 된다? 프라이빗 정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프라이빗 정의해야지만 진짜 자바 같은 필드가 되는 거고, 코틀린에서는 프라이빗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필드처럼 써놨지만 전부 다 게터 세터란 말이에요. 그 새끼들이. 부하를 줄이려면 다 프라이빗을 만들어야 돼, 걔네들. 아니면 JVM 플랫폼에서는 애노테이션 중에 골뱅이 JVM 필드라는 녀석이 있어요. 걔를 붙이면 걔가 자바의 필드처럼 바뀌어. 게터 세터를 안 만들고. 그게 아닌 이상은 죄다 싸그리 다 걔네들이 다 게터 세터를 만든단 말이야. 따라서 인터페이스에다가 필드를 넣어놔도 되는 거야. 이 필드는 사실은 게터 세터니까. 너희들은 이 인터페이스를 따르면 이 발 밸류를 처리할 의무가 있어라고 기술이 된단 말이지. 코틀린에서는. 왜냐하면 얘의 정체는 게터 세터니까. 이것만 봐도 극명하죠? 제 말이 막 와닿지 않나요? 속성의 정체는 게터 세터라는 게 인터페이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되잖아. 얘는 value라는 요걸 구현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쵸? 변하지 않는 값 value만 구현해주면 되는 거야. 오직. 그럼 이걸 왜 했느냐? 이거는 지네 내부에 있는 레이지 객체를 만들 때 지네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사실 이거 필요 없어. 없어도 되거든? 근데 인터페이스 있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돼. 우리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얘는 뮤터블 델리게이트용 시스템 인터페이스니까 사실 이거 없이 이것만 써도 되잖아. 이것만 제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확정값 밸류를 리턴한 게터만 구현해주면 된단 말이지. 그렇죠? 이름도 혼란스럽고 쓸데없는 이니셜라이즈 같은 게 지네 사정 때문에 만들어놔서 그것도 혼란스럽고, 아까 리드라이트 프로퍼티는 이름 그대로에다가 getValue, setValue 미치, 여기 또 왜 또 할로 해놔. getValue도 아니고. 컴파일러가 아까 리드라이트는 우리가 V를 써놓으면 a.getValue로 호출하는 식으로 컴파일이 되는데, 얘는 컴파일하고 나면 a.value로 호출하는 식으로 컴파일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아무튼 그지같이 만들어놨어요. 바로 만들어 봅시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이뮤터블 델리게이트를 만들면 오버라이드에서 밸류를 생성해서 받아버리면 되겠죠. 이때 확정이죠.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죠. 오버라이드 할애서 하는 거야. 그냥 true 리턴해. 이게 구현의 끝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이뮤터블 델리게이트인 거죠. 그렇죠?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뮤터블 델리게이트. 그래서 우리는 A에다가 직접 값을 할당하지 않고 이뮤터블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ABC를 넣어서 A에다 할당했어. A 찍으면 당연히 ABC가 나오겠죠? 게터만 구현한 꼴이니까.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보고 있으니까 막 충격이죠. 여기 오버라이드 들어가고 막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코틀린은 그래요. 응? 그 변수가 그냥 변수가 아니라 오버라이드 된 변수이기 때문에 오버라이드 표시를 해줘야 되고, 변수의 정체는 게터 세터였는데 생성자의 인자로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지만 문법을 허용하는 이상은 다 됩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제가 왜 뮤터블 붙어있는지 알겠죠? 이름이 좀 예쁘잖아. 리드라이트 프로퍼티에 getValue, setValue 이렇게 좀 이쁘잖아요. 근데 이뮤터블 델리게이트는 이름도 레이지 인터페이스에다 쓸데없는 이니셜라이즈 같은 것도 있는데, 심지어 getValue도 아니고 by value t를 오버라이드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뭐 구현하면 바로 작동하겠죠? 이렇게. 외웠냐? 자, 또 총물을 갈아서 해봅시다. 이뮨. 거기서 생성자 바로 받아버려.
오버라이드.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트루. 다 지우고 이퀄 트루. 불린도 필요 없다. 불린도 없애. 변수의 형이 콜론 뒤에 오는 것처럼 함수의 리턴 형도 왜 뒤에 오는지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모든 랭귀지들은 시그니처 할 때 함수의 리턴 타입을 앞에 적는 게 아니라 C 언어처럼 다 뒤에 적는단 말이에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또 하나 만들어야지. 이뮤의 딜레게이트일 뿐. 클래스 그 위에다가 클래스 테스트 이뮨. 값을 받아서 할까? v 콜론 가로 열고 v 콜론 스트링 열고. 오케이. 발. 이제는 이뮤터블이기 때문에 발이죠. a 가로 열고 v. 맞아. 제대로 했어. 내려가. 아니, 필요 없어. 액션 생략할게요. 다 지우고. 발. 테스트이면 ABC. 프린트. 테스트.a. 밑에 지우던지 주소 걸던지 해라. 콘솔 어지럽힌다. 또 밑에도 있지 않냐? 오케이. 자, 코드 눈에 들어오시죠? 이거 좀 닫고 다시 봐. 이거 되게 간단하게 구현한 거고, 짧게. 요거 마찬가지로 구현했고, 요거 별거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by 이뮨으로 들어갔는데 이 v, 인자로 받은 거를 그냥 v에 넘겨줘서 a값 초기화하고 이때밖에 관여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메인에서는 abc로 얘를 초기화해서 만들고 a.testa 일반적인 속성처럼 그냥 부르는 거죠. 그쵸? 잘 나오죠? 여기까지 해서 속성 위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뮤터블 속성 위임, 이뮤터블 속성 위임. 뮤터블은 어떻게? 리드 라이트 프로퍼티를 구현한 걸로. 이뮤터블은 어떻게? 레이지 인터페이스 구현한 걸로. 쉽다. 자, 그래서 레이지 구현한 거 간단하게 하나 더 해봅시다. 자, 키스라는 델리게이트를 제가 구현할 거예요. 키스의 T형을 보면 얘가 인자로 맵 T any를 받고 있는데, 그쵸? 맵 T any를 받고 있는데, 맵 T any를 받아서 얘가 리턴하고자 하는 거는 set이에요, set. 레이지 set를 지금 리턴하고 있죠. 오케이? 따라서 얘를 by로 받게 되는 녀석은 set가 될 거란 말이에요. 레이지형이 걔의 형이 되기 때문에. 응?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뭐냐? value를 어떻게 얻는다? 맵에 있는 키스로부터 얻는다. 맵에 있는 키스로부터 얻어. 그렇죠? 그럼 얘는 매번 value를 호출할 때마다 맵에 있는 키스를 넘겨주는 게 아니죠. 처음에 생성될 때 맵의 키스를 한 번에 할당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동적으로 계속 갱신되지 않단 말이에요. 얘네 한 번 밸류가 결정되고 나면, 이때 할당되고 나면 더 이상 갱신되지 않아. 그래서 이 맵이 나중에 갱신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 맵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의 키를 확정 짓고 더 이상 갱신되지 않아. 맵이 만약에, 제가 이미 맵을 받았잖아요. 뮤터블 맵이 아니라 맵이 확정이기 때문에 그 키를 매번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인 맵을 받아서 키를 캐시처럼 확정 지으려고 제가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맨날 맵에 있는 키스를 부를 때마다 부하가 걸리니까 맵의 키스를 한 번만 불러서 확정 지으려고 지금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 사용하는 클래스에서는 얘의 속성으로 잡힐 맵을 스트링 any로 받아왔는데, 이 맵을 이용해서 키스한테 이 맵을 넘겨줬더니 이 맵에 있는 키들만 모아놓은 셋을 갖게 되는 거죠. 어느 시점에? 지금 생성 시점에 들어온 이 맵의 형태 그대로 키를, 캐시를 잡고 그 이후부터는 할당되어 있는 셋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매번 맵 키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최초에 한 번만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그 다음부터 그 값이 계속 걔로 나오겠죠. 밸류가 확정됐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제이슨 그걸로 때려보면 되겠죠. 맞나? 클래스 키즈.
가로 열고 맵 T any 콜론 lazy set T override 두 개 다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두 번째 인적 아니야. 들고 와. 걔는 다 날리고 true 세티 따위는 필요 없고 는 맵 점 아니 소문자 키스 만들기 귀찮다. 가로 열고 발 맵 스트링 애니 키 바이 오케이 그걸 끝내고 메인에 가서 발 맵은 커스텀 키스 맵 오브 A 2 3 B 2 5 프린트 다운표 달러 중괄호 제이슨 스트링기파이 맵 점 키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A와 B의 배열 비슷하게 생긴 셋이죠. 잘 되죠? 제가 오늘 예제를 저번 시간까지 예제처럼 복잡한 실무 예제를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되실 것 같아서 가볍게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원래 보셨듯이 원래 레이지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던 레이지 구현체들은 그 블럭을 받아서 블럭을 나중에 호출하는 식으로 레이지를 구현하기도 하고 얘를 이용해서 프로식 액체를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될까요? 처음에는 로딩이라는 문자열로 시작하다가 내부에서는 얘를 실제로 겟하려고 그러는 순간 로딩을 일단 밖에다 주고 나중에 로딩이 다 끝난 다음에 문자열을 로딩된 문자열로 갱신해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작동들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샘플 코드로 생각해 보면 뭐 이 밸류가 게터를 구현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쵸? 그러면 얘가 받을 때 이런 맵을 여기다 하나 만들어 볼까요? 클래스 뭐 로딩 가로 열고 URL 콜론 스트링 레이지 스트링 엔터 프라이빗 아니야 필요 하지마 아니 일단 해봐 거기다 프라이빗 그냥 써 프라이빗이라고 바 V는 로딩 큰 따옴표 로딩 큰 따옴표 엔터 오버라이드 발 밸류는 V 아니지 get 밸류에다가 콜론 스트링하고 get 스트링 아니 스트링 get 는 없고 get 가로 열고 는 V 아니 중괄호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는 저 위에는 이니셜라이저 하나 카피해서 붙여넣어 기본적으로 로딩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쵸 로딩이라는 값이 나올 건데 얘가 로딩인 이유는 처음에 로딩 값을 그냥 출력하고 있기 때문인데 최초에 게터가 호출되면 여기가 호출될 거잖아요 이걸 개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다가 private 바 또 필요 없겠다 일로 와 자 여기를 약간 바꿔보죠 중괄호로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는 엔터
엔터. 리턴 V를 하긴 할 거예요. 리턴 V를 하긴 할 건데 if 위에다가 V가 로딩이면 이런 일을 하겠죠, 얘가. 그쵸? 이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할 거고 이가 로딩이면 얘가 로딩을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최초의 로딩을 언제 할 거냐 때문에 여기가 인자가 아니라 발. 확정을 지어놔야겠죠?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할 거니까. 그럼 여기서 아작스 그냥 써. 아작스라고. 그냥 써. 필요 없으니까 그냥 써. 어차피 의사 코드야. 가로 열고 URL 하고 중괄호 엔터. V는 it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코드가 로딩이 완료된 이후부터 로딩이 아니게 되겠죠. 아작스의 결과물이 들어올 테니까. 그럼 실제로 쓰는 코드에서는 밑에 들어가. 거기서 저 키 대신에 데이터라고 써. 그럼 밑에다 써도 돼. 발 데이터는 바이 로딩 가로 열고 뭐 a.json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처음엔 로딩이겠지만 로딩이 다 끝난 이후에는 저 JSON 바뀌었을 거란 말이야. 한 번이라도 얘를 불렀다라면 처음엔 로딩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바뀌었을 거란 말이지. 얘가 외부에다가 이 로딩 게이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지는 둘째치고 이 값에 이만큼의 로직을 다 숨겨놓을 수가 있단 말이야. 얘는 심지어 얘 데이터 겟을 하기 전에는 발동도 안 할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겟을 했을 때 이때 발동할 거란 말이지.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뭘로 표시할 수 있다? 발로 표시할 수 있어. 내부에서는 값이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기엔 발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서는 저 데이터라는 값을 계속 인터벌로 돌리면서 출력하고 있든 뭐하고 있든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제가 이거를 단방향 로딩 한 번으로 써서 그렇지 이게 주가 갱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뉴스 속보가 될 수 있는 거고 모든 것들을 다 갱신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로직이 여기 하나도 없어. 심지어 이만큼을 모든 클래스의 모든 속성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어마무지한 로직을 넣어도 실제 사용하는 클래스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코드 10가지 주니까 어떻게 돼요? 속성 8개를 막 때려박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쵸? 이런 효과가 있는 거야. 코드를 로직을 위에 옮긴다는 뜻은 이런 뜻인 거야. 실제로 사용되는 얘는 안 보일 거 아니야 어차피.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쓴다니까. 여러분들이 레이지의 혜택도 받고 옵저버의 혜택도 받고 시스템에 제공해주는 델리게이션 혜택도 받지만 우리가 손수 델리게이트를 구현하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응? 굉장히 쉽다 구현하기가. 그렇죠? 그래요. 로딩 게이지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면 되지. 여기다가 컴마 발 프로그레스 아무거나 A라고 써. 대충 써.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발동할 때 컴마 프로그레스 이렇게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고 여기에다가 프로그레스 보내주면 되겠죠. 여기다 미리 만들어. 엔터 위에다가 엔터 발 프로그레스는 누는 대문자 프로그레스 가로 여기다 프로그레스 박아버리면 되죠. 컴마 프로그레스. 외부 프로그레스 바 노출한 것도 일도 아닌 거죠. 그쵸? 고작 이 정도인 거야, 코드가. 어? 이것만으로 저 속성을 얻을 때 모든 일이 다 외부로 유인됩니다. 그게 뮤터블이 됐든 이뮤터블이 됐든. 이 굉장한 기능이 있죠. 다른 언어에서는 이걸 이렇게 쉽게 쓸 수 있게끔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얘는 바깥쪽에 여전히 뭘로 노출된다? 그냥 데이터라는 속성으로 노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레스가 갱신될 때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적하는 데만 계속 업데이트를 옵저빙으로 날려주면 되잖아요. 얘는 마음만 먹으면 델리게이트를 이용한 RX를 구현하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어려운 고비를 넘겼으니까 넘겼나? 전멸했나? 넘겼나? 분위기를 잘 모르겠네. 자, 지금까지 배운 게 뭐다? 속성 델리게이트 배웠죠? 속성 델리게이트.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속성 델리게이트, 맵 델리게이트, 클래스 델리게이트. 자, 이 두 번째인 맵 델리게이트는 허무하리만큼 쉽습니다. 자, 이런 코드를 보자.
맵 델리게이트는요, 바이 뒤에 맵이 올 수 있다는 아이디어예요. 지금까지 배운 바에 따르면 속성 델리게이트만이 속성 바이 뒤에 올 수 있잖아요. 바이의 경우에는 리드 라이트 프로퍼티의 객체가 올 수 있고, 발인 경우에는 레이지 객체가 뒤에 올 수 있었잖아요, 바이에. 근데 속성에 오는 바이 뒤에는 맵도 올 수 있어. 원래 컴파일러 사양이야. 세 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어. 이 바이 뒤에 특히 속성에 바이가 붙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형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세 가지라고 대답하면 돼요. 맵이 올 수 있거나, 아니면 리드 라이트 프로퍼티가 올 수 있거나, 아니면 레이지가 올 수 있다. 세 개가 다 와. 이게 바로 컴파일러의 스펙이야. 그럼 여기 맵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맵에서 프로퍼티의 이름하고 똑같은 키를 찾아서 맵에 있는 값으로 대체를 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가장 광범위형인 모든 형의 부모가 n이 물음표라고 했죠. n이보다 더 상위형이 n이 물음표예요. 얘보다 더 상위형은 없어. 코트린에서 가장 최상위형은 n이 옵셔널이야. 여러분 이거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무조건 이렇게 와야 돼. 스트링과 n이 물음표로 와야 돼요. 이 맵에서 n이 물음표에 해당되는 값을 내가 지정한 값으로 형 변환까지 다 하는 거네? 그쵸? 너를 어떻게 하려고? 죽여. 죽입니다. B라는 키가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죽여. 죽여요. 언제? 얘네들을 개타려고 그럴 때. 응? 개타려고 그럴 때 죽입니다. 그래서 얘를 마치 이 클래스 인스턴스의 모든 변수 저장소로 사용하는 거죠. 얘를.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를 만들면 인스턴스의 힙 메모리가 확보되고 힙 메모리 안에 반드시 인스턴스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야 돼 라는 상식을 갖고 있잖아요. 코트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로서의 포인터를 갖고 있지만 얘 알맹이는 다른 데 옮겨놔도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얘의 모든 데이터, 즉 클래스의 변수,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쓸 수 있는 디스 컨텍스트 내 변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컨텍스트 어휘 공간이라고 불러요. 컨텍스트 렉시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뭐냐면 디스라는 컨텍스트 하에서만 쓸 수 있는 어휘인 거야. 이 프로퍼티들은. 응? 단어인 거야. 그 디스 컨텍스트에 있는 어휘 공간이 원래는 인스턴스의 힙 메모리에 생성이 되는데 얘는 인스턴스 힙 메모리가 아니라 맵이라는 공간을 따로 갖고 있어도 내가 이 어휘 공간 여기로 전이시켜 줄게 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애들이. 굳이 힙 메모리에 동일한 데가 있을 필요가 있나? 이게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미친. 인스턴스는 두 개인데 어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어. 그쵸? 이건 뭐예요?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5개가 있는데 속성 3개는 공유하고 속성 2개는 따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런 변태 같은 녀석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뭐의 도움 없이? 스태틱의 도움 없이. 정말로 인스턴스끼리 공유하는 거야. 그럼 되게 손쉽게 이 인스턴스끼리 공유하는 맵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면 모든 인스턴스가 이걸 다 공유할 테니까 인스턴스 몇 개 만들었나 카운터라든지 인스턴들이 몇 번 통신을 했나라는 로그라든지 이런 거 다 이쪽에다 옮겨도 되겠죠. 모든 인스턴스를 공유하고 있는 메모리니까. 응?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인스턴스마다 격리되어 있는 힙 메모리가 아니라 인스턴스들끼리 공유하는 따로 메모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심지어 이게 그러면 스태틱에 있는 메모리 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컴패니언 오브젝트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단계 더 나가면 미친. 이기종 클래스끼리의 인스턴스끼리도 공유하는 메모리가 나오는 거네요. 얘의 조건은 이 안에 AB 키가 있을 것이지 AB 키 외에 나머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은 제가 말한 적 없죠. 그쵸? 심지어 얘가 갖고 있는 AB 키가 이 클래스 말고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잖아. 인스턴스를 넘어서 이기종 클래스에 있는 애들끼리도 어휘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특정 클래스를 소유하는 문제를 넘어서고 있죠. 일부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다수 클래스의 다수 인스턴스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보안 문제가 있냐고? 없지. 내가 처음부터 이 맵을 넘길 생각을 호스트 코드에서 제어했으니까. 내가 의도한 거니까 보안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이 뒤에 맵을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이 맵에는 할당 시점에 반드시 뭐가?
A라는 키에 스트링으로 변환할 수 있는 값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맵에는. 안 그러면 이 시점이 컴파일 에러야. 어느 시점? 컴파일 런타임 에러인데 언제?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시점에 런타임 에러가 나버려.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데 실패해버려. 그래서 컴파일 시에는 알 수 없죠. 아직 런타임 에러가 오지도 않았으니까. 런타임에 얘를 넣어서 이 인스턴스를 만들려고 그러는 순간 죽어요. 스로우로. 거기까지 보장해 주는 거죠. 일단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성공했으면 이 맵에는 이 A라는 키와 B라는 키가 있고 걔네들에 있는 값들은 반드시 스트링과 인티저로 변환이 가능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 코드가. 실제로 맵 델리한테 맵을 보내서 찍어보면 잘 나오겠죠. 그렇죠? 맵 델리게이션도 많이 쓰냐 하면 물어본다면 많이 안 쓰는 편이지만 약한 리플렉션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해요. 리플렉션을 진짜로 사용하면 클래스 정보를 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어들은 클래스 정보를 뒤지면 굉장히 느려집니다. 특히 JVM이 심각하게 느려져요. 클래스 정보를 뒤지는 행위가. 리플렉션이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서버 쪽에서는 최초 부팅 시에 리플렉션을 감소하고 리플렉션 정보를 캐시를 잡아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프레임워크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서버는 이렇게 한번 메모리에 띄우고 나면 처음에 좀 느려도 다 안정화된 다음에 서비스 시작하면 되잖아요. 서버 쪽에서는 리플렉션을 제법 쓰거든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리플렉션 쓰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앱은 저희가 실행시키는 횟수가 되게 많잖아요.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라 맨날 실행시킨단 말이에요. 이때마다 느린 거죠. 처음에 구동할 때. 그렇죠? 그래서 서버용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데서 리플렉션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언어마다 경량 리플렉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코트린에서 제안하는 건 맵에다 만들면 니가 굳이 그 클래스에 그게 있는지 몰라도 맵의 키로 찾으면 찾아지니까. 응? 찾아지니까 걔를 사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권장하죠. 아예 이 개념을 스위프트 쪽에서는 미러라는 객체로 읽기 전용으로 그냥 훨씬 더 가벼운 리플렉션을 만들어 놨거든요. 언어 수준에서 얘가 지원하진 않고 코틀린에 있는 K 클래스, K 프로퍼티, K 펑션은 진짜 리플렉션하고 바이닝 되도록 구조가 짜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때 가벼운 느낌은 없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마지막 클래스 델리게이션 올 때까지 왔죠? 지금까지 배웠던 속성 델리게이션과 맵 델리게이션은 넓은 범주를 보면 다 속성 델리게이션이죠. 속성의 바이로 걸어주는. 그렇죠? 지금까지 배웠던 건 다 속성의 바이로 걸어주는데 이제는 클래스 선언의 바이를 걸어줄 거예요. 클래스 선언에. 더 정확하게는 클래스가 상속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나 클래스 쪽에 바이를 걸어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따라서 어떤 클래스가 만약에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는다면 클래스 위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만 일어난다? 클래스가 인터페이스 또는 클래스를 상속했을 경우에만 각각 상속한 객체에 대한 클래스 델리게이션을 걸어줄 수 있다. 평범한 인터페이스라는 정의했습니다. 이동하는 물체를 정의해서 move와 stop을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move도 스트링을 반환하고 stop도 스트링을 반환하는 매우 간단한 인터페이스예요. 고프가 디자인 패턴을 쓸 때 핵심적으로 비판하면서 본인들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내세웠던 게 니네들이 상속을 기반한 이서를 사용하게 되면 하드코딩을 일으키고 컴파일 없이는 구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런타임에 코드를 증문시키면서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해저를 써라 라는 게 전체적인 테마예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되는 해저, 즉 내가 소유할 객체를 바꿔주는 게 런타임에 가능할지라도 어떤 객체가 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객체들이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나중에 뭘로 들어오든 간에 걔한테 일시키면 되잖아. 이런 개념으로 전체 패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해저 패턴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확장될 모든 클래스가 지켜야 할 프로토콜을 먼저 인터페이스로 정의해주고 그 인터페이스에 상속한 구상 객체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카라는 객체를 보면 실제적으로 모바일을 상속받아서 모바일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화한 클래스에는 네임이라는 별도의 속성이 있지만 제가 대체 가능성을 이용해서 카를 카로 보지 않고 모바일로 보는 한
얘한테 가능한 건 인터페이스 두 개밖에 없겠죠? 무브하고 스탑. 그쵸?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구상객체를 소유하는 객체를 만들게 돼요. 따라서 스포츠카 입장에서 카를 소유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스포츠카는 무엇으로 작동하냐면 카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디자인 패턴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실제적인 위임 대상도 인터페이스가 모바일인데 나도 모바일이야. 따라서 나는 내가 할 일의 일부를 내가 소유한 카한테 위임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패턴을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다 똑같이 생겼어. 결국엔 이거거든.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애를 누군가 소유했는데 걔도 그 인터페이스야. 항상 이거야. 그쵸? 그림이 그 사각형으로 나온단 말이야. 항상. 고프의 아무 패턴이 봐도 비슷해요. 다 이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헬스업 패턴이라는 거예요. 헬스업 패턴의 핵심은 뭐다? 공용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얘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얘도 그 역할, 어떤 모바일이라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얘는 진심으로 모바일을 수행할 생각이 없고 모바일을 수행하고 있는 확장 객체를 소유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지주, 농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회사, 여러분들 뭐 이런 거잖아요. 회사는 외부에다 개발사 이렇게 써놓고 개발자 여기 있잖아. 그런 거죠. 이 고풀 패턴이 참 현실적이고 슬픈 패턴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얘가 하는 짓을 보면 되게 얍삽하죠. 야, 너 스탑할 줄 안 되면 아니야. 내가 받아온 카가 해줄 거거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너 무브할 줄 안 되면 아니, 걔도 카가 할 건데. 너 할 줄 아는 건 뭔데? 나 모바일 말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이거 정도지. 이거죠? 어? 이거 정도잖아. 이게 모든 디자인 패턴의 핵심이에요. 나도 모바일 흉내를 내지만 얍삽하기 싫은 내가 모바일을 하지 않고 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애한테 위임해서 시켜야지. 위임이란 말이 나왔네. 델리게이트네.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 델리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직접 수행하지 않다가 고프 디자인 패턴의 핵심인 거네요. 사실은. 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얘는 선천적으로 코스트가 높은 패턴이에요. 외부에서는 스포츠카에 무브로 호출하면 실제 내부 메모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포츠카가 가리키고 있는 모바일의 포인터를 찾아봤더니 모바일 포인터에 있는 함수 포인터가 이거 두 개인데 얘를 매핑하고 있는 거는 다시 클래스로 내려와서 이 포인터야. 이 포인터에서 실제 일을 하는 건 이 포인터에 있는 이 포인터, 포인터 연산이 6번 이상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잘 적용해서 실제로 빡세게 굴렸는데 포인트 연산 때문에 시스템이 느리면 답도 없고 빨라질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왜? 틀린 게 없으니까. 그냥 느려. 영원히 빨라지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래서 고성능 시스템에서 이런 거 안 씁니다. 다 누가 쓰는 거다? 무한 자원에 로딩이 끝나도 계속 살아있는 서버들만 쓰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서 이런 짓 하면 무조건 느려져요. 자원도 유한하고 포인트 연산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는 이런 디자인 패턴 잘 안 써요. 쓰면 포인트 연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뭘 하려고 그러면 지금 포인트 6바퀴 돌았죠. 이거 하려고 6바퀴 돌았잖아요. 바깥쪽에서는 슈퍼카점 무브 한번 호출하면 포인트 6바퀴씩 돌단 말이야. 너무 느리잖아. 그러니까 잘 안 쓴단 말이지. 어쨌든 그래서 지는 이거밖에 안 하면서 이것도 다 하는 척 하는 거죠. 얘네들은 얘한테 위임하고. 이게 바로 소요 모델입니다. 이 소요 모델을 이용하면 얘가 카로 받아서 그렇지 여기도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은. 카로 안 받고 모바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얘가 모바일로 받아서 카를 받았으면 나중에 모바일을 구현하는 다른 객체들을 나중에 만들어서 꽂아줘도 된다. 지금 다 안 만들고. 혹은 뭐 다른 카 대신에 다른 걸 받고 싶어도 다른 거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다 구현하지 않아도 인터페이스만 약속해 놓으면 미래에 만들어질 애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확장 가능하다. 어디를 고치지 않고 핵심. 어디를 고치지 않고 스포츠카라는 걸 고치지 않고도 가능하다. 스포츠카를 쓰는 쪽은 고쳐야겠죠? 스포츠카를 사용하는 코드를 봅시다. S카를 만들 때 스포츠카한테 카를 주면 되죠. 카는 이름을 받으니까 페라리하고 받아서 스포츠카의 무브, 스탑, 하이스피드를 호출해 보면 무브와 스탑은 얘 거가 나올 테고 페라리가 찍혀있겠죠. 페라리 이동 정지.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는 고속 이동이라고 나올 거예요. 안타깝네. 실습이 안 돼서. 다음부터 뻥 안 나게 해와.
제가 보기에는 총무가 지쳐가지고 쉬려고 뭔가 수작을 보는 것 같은데 분명히 어딘가 진을 알고 있는 무슨 이렇게 스위치 켜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안타깝네. 그쵸? 그래서 제가 말로 표현할게요. 이 무브를 하면 카의 스탑이나 카의 무브가 호출되는데 카는 처음에 생성될 때 페라리라는 네임을 갖고 있으니까 페라리 이동 정지가 나오고 그 다음번에 하이스피드는 본인만의 속성으로 고속 이동이 나올 거예요. 그쵸? 이게 가장 일반적인 고프의 전략 패턴 구현법입니다. 그렇죠? 전략 패턴 구현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너무 뻔한 코드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내가 모바일을 위해서 모바일을 구현하고 있는 객체를 받아서 걔한테 위임해가 너무 뻔하지 않냐는 거야. 내 얘기는. 이 짓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지 않아? 생성자에서 위임할 객체를 받아서 위임할 객체가 똑같은 메소드를 다시 구현해서 걔한테 위임할 이 행동이 너무 뻔하지 않냐는 거야. 라고 인텔리제이 애들은 생각했어. 내가 자바 코드를 인텔리제이의 에러 레포팅이라고 불리고 있는 여러분들 감시하는 그 코드가 다 내려간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겠지만 아무거나 다 날라가. 그 막 여러분들 짠 코드들이 레포트 동의하면 걔네들이 그 코드를 분석해 본 결과 이 코드가 엄청 많이 나와. 애들이 다 고프 책 보고 배워가지고 다 이 코드를 쓴단 말이지. 그 나쁜 놈들.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언어에 반영하자. 라고. 그래서 우리는 단지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모바일이라는 인터페이스 뒤에 모바일을 감당해줄 객체만 바이로 지정해주면 걔에 있는 메소드를 내 메소드 대신 쓸 거야. 라고 코드를 왕창 줄여주는 이상한 문법을 개발했어. 그래서 패스트카는 모바일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인허리트 메소드가 전부 다 없어지고 그걸 다 누구한테? 네가 해 새끼야 이러고 다 밀어버린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내가 할 일인 패스트 스피드만 구현한 거죠. 충격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가? 그쵸?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생소하진 않죠. 이게 바로 누구에 대한 위임? 모바일에 대한 위임이다. 패스트카가 위임된 게 아니야. 모바일이랑 인터페이스만 위임된 거지. 그쵸? 모바일이랑 인터페이스만 누구한테? 저기 있는 바이 뒤에 있는 카한테 위임된 거야. 그러면 저 카는 뭘 책임질 필요가 있다?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책임질 필요가 있는 거죠. 걔한테 위임했으니까. 그쵸? 방금 전략 패턴 얘기할 때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이거 나오니까 분위기 쌓여지지? 그래서 이 쓸데없는 코드, 쓸데없이 내가 얘를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되지? 제가 얘를 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왜 알아야 되죠? 단지 이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우리가 카로 바라보면 네임도 있지만 이거 모바일로 바라봤으면 없잖아요. 모바일로 바라봤으면 얘는 스탑할까 무브밖에 없고 걔를 위임하기 위해서 얘를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오직.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야. 나는 몰라도 돼. 나의 속성 자체로 오지 마. 네가 다 해. 난 얘 알고 싶지도 않아. 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로 받은 칼을 발로 잡지도 않았어. 인자로 받아서 그냥 바로 토스하고 나는 알고 싶지도 않아 라고 표현한 거죠. 너가 나한테 준 네가 나 대신에 사역해야 될 일은 모바일이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직관적인 표현이 됐죠. 나는 외부에서 공급된 카한테 나의 모바일 일을 전부 다 사역해버리고 위임해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갈 길 가고 내가 해야 될 모바일 업무만 잘 책임져주면 되고 난 내 할 일 할래. 이렇게 쓴 거죠. 코드를. 여기 보이세요? 그래서 코드는 똑같죠. 그래서 패스트카인 BMW를 딱 쓰서 무브 스탑하면 BMW 이동 정지가 나오고 패스트 스피드하면 빠른 이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 위인 부분은 확실하게 코드상 카한테 갔다라고 볼 수 있고 아닌 부분만 내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앞에 구현을 훨씬 더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가 해야만 하는 일은 뭐야? 패스트 스피드 뿐인데요. 네가 모바일인 척 하려고 위장하려고 하는 일은 카한테 다 시켰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회사 사측이 돈 되는 일은 진행하고 돈 안 되는 일은 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개발사 하고서 개발자 몰아놓고 나머지 부동산 사거나 뭐 이런 건 다 이쪽에다 한단 말이죠.
똑같은 구조예요. 이게 다 사회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 이게 순수 수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만든 건 옛날에 애니악 만들던 시절인 거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언어, 심지어 이거 누가 만들었다? 상업회사인 인텔리제이, 제트브레인이 만든 거잖아요. 엄청나게 사회공학을 반영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사회공학을 반영한다. 이거 만든 것만 해도 벌써 여러분들 저 몇 줄을 아낀 거야. 여러분 더 갉아먹으려고 코드를 더 짧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치? 더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사실 개발자는 이렇게 생겨야지 이렇게 일정도 더 요청하고 이거 오래 걸린다고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면 야, 씨, 니네 금방 하겠네 뭐 이럴 거 아니야.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지. 개발자들이 너무 코드를 많이 짜고 있다. 짧게 줄여가지고 공정을 더 높이자 뭐 이런 거예요. 진담이에요.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 심지어. 자, 그래서 스포츠카와 패스트카는 확실하게 코드가 분리됐죠. 이제 뭘 통해서? 클래스 위임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클래스 위임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패스트카에 뭔가 위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거. 요거. 콜론 뒤에 있는 인터페이스 또는 추상 클래스의 기능을 혹은 부모 클래스의 기능을 위임하는 거다. 좀 더 다른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이 카가 대문자 카가 아니죠. 소문자 카죠. 바이 뒤에 오는 건 클래스의 정의입니까? 인스턴스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인스턴스죠. 그쵸? 응?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임할 수 있는 건 클래스가 아니라 인스턴스란 말이지. 굉장히 중요해. 클래스 위임에서 특정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자기 기능을 위임할 대상은 아까 봤던 스포츠카처럼 전략 객체의 인스턴스를 받아줘서 걔한테 보내는 거지 클래스의 정의가 아니란 말이야. 얘도 인스턴스인 카, 소문자 카를 위임하는 거지 대문자 카인 클래스 정의를 위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에게 위임할 대상 인스턴스가 필요해. 응? 그쵸? 클래스 위임은 반드시 누구한테?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다른 인스턴스한테 위임하는 거다. 그러면요, 울트라카를 만들어 볼 건데, 그쵸? 울트라카와 패스트카의 차이점은요, 제가 여기다 바를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발이 아니라 바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저기 인자밖에 안 보냈는데, 인자를 보냈으니까 나중에 참조할 방법도 없는데, 지금 여기다가 변형 가능한 바를 제가 할당하고 있죠. 그럼 얘가 정말 바를 통한 전략 객체 패턴으로 움직일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사용해볼까요? 카에다 택시를 넣고 무브를 하면 무브 스탑은 택시가 이동하고 정지하고 하겠죠. 울트라 스피드를 하면 촉발은 이동하겠죠. 택시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아. 하지만 우리 전략 패턴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후에 전략 객체를 야간 버스로 바꿔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죠? 야간 버스로 바꾸고 무브로 추라면 야간 버스 이동이 되겠죠. 응? 응? 이게 바로 굉장한 점인데, 아까 델리게이션에서 발이나 바는 최초에 할당된 객체 레퍼런스로 끝났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은 이 안에 제가 인스턴스를 보냈지만 참조 위임을 하기 위해서 이 인스턴스를 소유한 다른 인스턴스를 만들어내요. 그렇지 않고선 말이 안 되겠죠. 얘가 생으로 여기 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얘를 아까 스포츠카에서 만들었던 랩핑 코드가 있는 객체로 바꿔가지고 랩핑 얘한테 붙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 참조로 보이잖아. 이 직접 참조가 아니라 간접 참조라는 거야. 2단계 참조, 더블 디스패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가 만약에 이 카랑 직접 매칭이 됐으면 제가 이렇게 바꿨어도 이쪽에 있는 포인터만 바뀌지 얘는 안 바뀌었을 거 아니야. 어? 디스점 카가 아니잖아. 지금 여기 보면 이 문법상으로는 1차 참조기 때문에 최초 생성할 때 참조된 포인터가 여기 있고 그 다음번에 이렇게 갱신해봤자 얘의 속성이 갱신되는 거지 얘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대로 이 문법상으로 그냥 보면. 근데 바꾸면 바뀌어 있어. 왜냐하면 얘가 더블 디스패치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랩핑된 클래스가 만든 그 안의 속성으로 울트라에 있는 바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쟤를 바꾸면 그 시점에 다시 디스패치 연산해가지고 갱신돼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대단한 점이다. 그래서
전략 패턴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최초 생성 시에만 전략 객체를 할당하고 꼼짝 못하는 거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얘는 런타임에 전략 객체를 갈아도 전략 객체 간 게 반영이 돼. 짜잘짜잘한 언어 스펙도 있지만 어쨌든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 객체를 위임하는 행동을 바이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걔는 심지어 런타임의 교체에도 더블 디스패치 포인터를 통해서 반영이 된다. 즉 우리가 바이를 통해서 구현한 것들은 항상 참조하고 있는 포인터의 갱신을 따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전략 패턴을 대신해서 바이를 사용할 수가 있다. 디자인 패턴 사용량도 막 안 하죠?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쉬운 거니까. 안 쉽나? 어쨌든.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또 시간 오버되네. 이게 다 총무가 중간에 안 돼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바이에 들어온 게 인스턴스라면 즉시 실행 오브젝트 표현식을 통해서 인스턴스를 직접 매번 만들어서 할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바이 뒤에 외부에서 공급되는 인스턴스를 꽂는 게 아니라 매번 오브젝트 식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오브젝트 식 배웠잖아요. 그쵸? 오브젝트를 무기명으로 사용하고 바로 모바일을 구현한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얘가 이때 이름 in과 move stop을 바로 구현했고 이 오브젝트가 바이가 됐고 오브젝트의 중괄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이 중괄호는 실제 본체 거겠죠? 본체 거에서 패스트 스피드를 갯발음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인스턴스를 공급받지 않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넣어도 되는 거잖아. 이거 쇼크인가? 돼요. 이렇게 되면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이 오브젝트도 새로 태어나겠죠.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이 오브젝트도 새로 태어난다. 이게 확정되어 있는 클래스에서 한 번만 만들어지는 객체가 아니라 인스턴스를 호출할 때마다 이 오브젝트 문법도 바로바로 실행되면서 매번 다른 오브젝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면 아인 달려, 아인 멈춰, 아인 갯발음 이렇게 된 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 약간 늦었지만 여기까지 따라오셨더라면 바이로 오브젝트를 쓸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도달하셨더라면 나머지들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문법들이에요. 제가 인터페이스 A와 B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변태 같은 문법 오브젝트 A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바이는 개별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A라는 인터페이스, B라는 인터페이스를 이 클래스 A, B, 제로가 구현하고 있는 거죠. 인터페이스는 여기가 올 수 있잖아요. 바이도 각각 와야 돼요. 바이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밖에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상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오고 바이가 온 다음에 컴마가 오는 거예요. 바이가 안 와도 그만이지만 또 B가 온 다음에 바이가 온 다음에 끝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막 중괄호의 향연이 막 일어나죠. 그렇죠? 마지막에 모든 인터페이스가 끝나면 본체의 중괄호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 바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부분은 뭐냐면 바이가 이 클래스 전체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다 한꺼번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바이라는 키워드는 한 번에 하나의 인터페이스나 하나의 클래스만 감당할 수 있어. 응? 그러면 클래스의 수만큼 인터페이스를 다 만들어줘야 돼.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인자로 받아왔던 인스턴스를 바이 뒤에 넘겼을 때 랩핑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제가 예를 들면 인자로 A를 받아서 저쪽에도 A를 넘겨주고 두 번째 인터페이스에도 A를 넘겨줬다고 하죠. 그러면 다 똑같은 A라는 애를 얘네들이 바이에 담고 있지만 이 A는 똑같은 애인데 얘를 감싸는 클래스는 랩핑 클래스는 다른 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A를 보존하기 위해서 더블 디스패치를 하는 거야. 이쪽에 바뀌면 얘네 둘 다 반영해줘야 되기 때문에. 응? 이 구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인터페이스만 반영하니까
이 오브젝트 객체를 감싸는 랩핑 클래스는 별도의 인스턴스고 이 오브젝트를 감싸는 인터페이스도 별도의 인터페이스지만 이 안에 있는 알맹이들을 만약 인자에서 받아왔다면 걔네들은 같은 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참조를 통해서 얻도록 뭐래 아무튼 너무 깊이 설명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바이를 쓸 때 제가 이걸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있죠. 코틀린 라이브러리 깊이 들어가면 유명 라이브러리,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바이 미친 듯이 쓴단 말이에요. 코드가 많이 주니까. 위임 해가지고. 여러분들, 안드로이드나 뭐, JDBC 관련된 구현체 해보면 커서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레코드셋을 돌고 있는.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커서는 대부분 온라인 커서를 만들어 놓는데 오프라인 커서를 만들고 싶어. 커서 인터페이스 다 딸려. 여러분들 커서 인터페이스에 메소드 막 25개씩 등장한단 말이에요. 미친. 그러면 이거 커서 인터페이스 따르고 바이 해가지고 커서 객체 하나 만들어서 걔한테 그냥 다 위임해버리고 빈 객체 하나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것만 구현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시어블이나 이퀄어블이나 아니면 맵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한 여러분들의 맵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구현해야만 하는 메소드만 해도 막 30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몇 객체 하나 만들어서 다 위임하고 얘한테 특수한 기능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있으면 얘가 대신 다 구현해야 될 메소드를 다 먹어줄 테니까. 그 과정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 다중상속이라고 해야 되나? 다중 인터페이스가 있는 경우에 바이로 다 나눠지는 경우에 하나의 객체를 공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걸 이용할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아요.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방금 더블 디스패치가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동적으로 바이의 전략 객체를 바꿀 수 있는 경우 이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뭐 토이 프로젝트에서 토이 같은 코드는 짜겠지 진짜 라이브러리 못 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꼭 바이 뒤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선택적 전략 객체를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AA를 구현하는 애를 주면 걔를 내가 쓸게. 하지만 안 줘도 돼. 내가 만들어도 되니까. 기본 전략 객체가 기본 값으로 들어가 있고 오브젝트를 통해서. 그렇죠? 인자로 기본 값으로 오브젝트를 집어넣는 거야. 기본 값으로 얘가 작동을 하든지 아니면 받은 걸 작동하든지. 이렇게 선택적 위임 객체를 사용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친, 이게 선택적 되죠? 이렇게. 선택적 위임 객체 쓰는 경우는 되게 많아. 이것만 봐도 뭐 할 수 있냐면 애들이 클래스를 상성법을 안 쓰고 제가 어떤 인터페이스에 구현체 5개가 필요해. 5개가 필요한데 얘네들 구현할 때 상성법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기본 값을 바꾸는 걸로 클래스가 분기되기도 해요. 코틀린은 상성법을 안 쓰고도 구상 클래스의 종류를 엄청 많이 늘릴 수가 있어. 얘네들이 문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쓰는 애들마다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전통적인 자바 형태로 상속을 구현하는 애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오브젝트의 안에 있는 구현체만 바꿔도 다른 클래스죠. 다. 그쵸? 그 클래스 이름은 AB 1, 2, 3, 4, 5인데 얘네들이 다른 코드는 다 별도고 여기에 기본값이 바뀌어서 다른 클래스가 돼버리는 거야. 구현한 법이 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마 안 썼지만 오브젝트 AA 바이 오브젝트 AA 또 된단 말이야. 바이 이 바이 한단 말이야. 애들이 진짜로 여기 오브젝트 바이 오브젝트는 잘 안 하겠지만 오브젝트 바이 인스턴스 막 이런 미친 짓을 한단 말이야. 애들이. 왜냐면 문법상 제가 여기서 1차 바이를 썼다는 얘기는 여기다 2차 바이를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 3차 바이를 써도 되는 거고 계속 위임하면 되니까. 이게 바이바이에죠. 그쵸? 바이바이에입니다. 그래서 얘가 A를 구현하는 오브젝트 AA인데 얘는 이 AA 구현을 얘한테 맡겨버린 거죠. 그러면 얘가 구현하고 있는 AA는 얘를 위임하게 되고 그 위임한 게 다시 얘를 위임하게 되는 거죠. 미친. 이래서 그래요. 바이바이 쓰는 경우가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바이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다른 인스턴스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까이 구현체들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 말 같아. 바이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모르시겠죠? 이쪽에 구현된 메소드가 있는데 이 AA도 또 여기다 구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구현했을까요? 너무 어려운 퀴즈구나. 데코레이터 패턴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바이의 연세로
런타임에 조합되는 데코레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안 돼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자바 형태의 스타일의 그 디자인 패턴 구현체가 아닌 디자인 패턴 구현체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생각해보면 그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컴파일러 예쁘게 컴파일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 바이바이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 얘네들이 데코레이터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 이해 돕기 위해서 그냥 오브젝트로 대충 퉁쳤지만 여기 등장하는 여러 객체가 바이바이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대부분 다 데코레이터다. 그러면 데코레이터 패턴에 의해서 해당 A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바이 체인의 제일 끝에 있는 데서부터 거꾸로 쭉 돌아오면서 A가 호출되겠죠? 그죠? 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데코레이터 패턴을 이렇게 촌스럽게 구현 안 하고 데코레이터가 되는 애, 원래 저희가 데코레이터를 구현하면 괄호 안에 넣으니까 되게 촌스럽게 생겨가지고 컴비네이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컴비네이터의 배열처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걔네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데코레이터 체인처럼 만들어준단 말이죠. 안 해보셨어요? 있는데 얘는 그렇게 안 하고 클래스의 생성자에다가 그냥 다 때려박으면 바이로 바로 체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장치가 필요가 없어.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안 만들어 본 거야. 그치? 어쨌든 그래서 이 바이 체인을 통해서 내가 데코레이터 체인을 만들 수가 있다. 확정되어 있는 그 문법으로 많이 바꿔 쓴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